자, 우리는 수1과 수2 그리고 수1과 수2를 지나 미적이라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 수1과 수2가 합쳐져서 미적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수2를 중심으로 뭐가 있는 거냐면 개념의 형태가 중심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2에서 우리가 첫 번째 단원에서 뭘 배우신지 아십니까? 함수의 극한이죠.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는 1단원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함수의 극한을 왜 배웁니까? 자,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왜 배우는 거죠? 자,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배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수능에서 이 수능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이것을 배우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 교수님들이 이해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문제 보는 눈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왜 배우는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2에서 배우는 개념들에 해당하는 것을 좀 정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접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그걸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 거냐면 함수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x값에 따라서 y값이 정해지는 것을 함수라고 한다라고 계속 배워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계속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x값에 따라서 y값이 정해진다라는 것을 암기를 하고 있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함수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천천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함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로 접근하는 게 좋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구성 형태를 갖고 추적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함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의역이라는 게 있어야 된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치역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의역과 치역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순서쌍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함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고 난 다음에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발레까지 들어가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은 정의역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공역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리고 원소의 형태는 1, 2 그리고 여기는 A, B, C 이렇게 달아두도록 하고요.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규정을 지어보도록 하죠. 자,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1,A하고 2,B라는 온전한 순서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역에 따라서 각각의 치역값이 생겨서 온전한 순서쌍이 생기면 우리는 그들을 함수라고 한답니다. 자,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거 갖고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레를 들어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발레의 첫 번째입니다. 슝. 자, 이렇게 대응관계를 두는 순간 우리는 1이라는 정역을 중심으로 어떤 순서쌍을 만들 수밖에 없냐면 다음과 같은 순서쌍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쌍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그렇죠? 자, 그렇다는 건 얘는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그럼 두 번째, 이런 발레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3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대응관계는 두지 않았습니다. 자, 그 순간 우리는 순서쌍을 만든다면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순서쌍 보신 적 있습니까?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얘도 함수가 아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의 내려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순서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공역을 중심으로 잡고 순서쌍의 기준을 잡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무조건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에서 뭡니까? x값에 따라서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x값에 따라서 무조건 어떻습니까? y값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존재하더라도 몇 개 이상이면 안 됩니까? 2개 이상이면 안 되네요. 자, 그렇다는 거는 함수는 뭐다? x값에 따라서 y값이 몇 개? 1개 결정된다. 그게 함수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에서 주로 보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 뭡니까? F1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X좌표가 1일 때 Y좌표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근데 함수는 Y좌표가 X값에 따라서 몇 개이기 때문에 1개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고 그들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살짝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만약에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최대, 최소가 들어간다. 최대값을 구하시오. 혹은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 그러면 이들의 문제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는 걸까요? 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잠깐 지우고 우리 다음 얘기 할까요? 자, 우리 함수의 극한을 배울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y는 x의 제곱입니다. 이차 함수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네요. 자,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들과 수업할 때 선생님들의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다가 숫자들을 대입하셨을 거고요. 거기에다는 y값 하나씩 찾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순서상으로 잡아가지고 뻑뻑뻑 찍으시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부드럽게 이어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어 나갔죠. 근데 이대로 끝났습니까? 아닐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자, 얘네들이 쭉쭉쭉쭉 가면서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 거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 거니?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얘네들의 그래프는 이렇게 끝으로 가겠네? 라고도 대답하셨을 겁니다. 자, 극한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보이십니까? x라는 정의역이 어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그때의 y값은 무엇이 될 거니? 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부분의 수식화가 뭘로 표현이 됩니까? 이 함수의 극한으로 표기가 되어지죠. 자, 얘는 얘고 얘는 얘니까 당연히 뭡니까? 얘는 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함수의 극한은 뭘 다루는 겁니까? 그래프의 양끝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살짝 있죠. 왜냐면 우리는 좌극한, 우극한도 배웠으니까요. 자, 그럼 이런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y는 mx 더하기 n입니다. 1차 함수죠. 그렇죠? 자, 1차 함수는 함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정의역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우리가 정의역을 받아본 적이 없죠. 자, 그 이유는 당연해서 안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암묵적 약속인 거죠. 자, 그러면서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1차 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고요. 제가 다음과 같은 형태의 것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어진 정의역 곧 일부분에서 y값이 없는 그래프적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자, 이때 판단할 수 있죠? 얘 함수입니까? 함수 아닙니까? 함수 아니죠. 그렇죠? 자, 함수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무언가를 살짝만 조정하면 얘가 다시 한번 함수가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정의역을 지우고요. 이렇게 되는 순간 얘가 다시 한번 함수가 되어지겠죠. 자, 그럼 보세요. 원래는 얘네들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이쪽과 이쪽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순간 끝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더 생기죠. 이쪽과 이쪽이요. 그럼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 하시면서 계산을 하시기 시작해야겠죠. 얘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겠습니까? 리미트 x가 1 우극한 하면서 계산을 하시기 시작하셔야겠네요. 그러면서 좌극한, 우극한조차도 뭐다? 그래프의 양끝을 보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에서 많이 보는 이런 3점짜리 문제 뭡니까? 그래프의 양끝을 측정해서 답으로 쓰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들을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뭐 한 겁니까? 그래프의 양끝이 함수의 극한에 해당하는 거야 라고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해당하는 것은 배웠으니까 이제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은 그래프의 양끝 그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으면 미분양 단계는 뭐겠습니까? 그래프를 완성하는 그런 얘기겠죠. 자, 양끝 그렸으니까 이제부터 뭐 할까요? 안쪽에 있는 그림을 그려야겠죠. 단, 안쪽에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정역이 끊어져 있지 않아야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 다음에 다루는 단원이 뭡니까? 연속성인 겁니다. 자, 그럼 연속성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함수의 증가, 평균 변화, 순간 변화 뭐 이런 걸 통해서 극값까지 찾을 거고요. 극값까지 찾았으면 2차 함수처럼 여기 꼭 찍고 난 다음에 양끝 측정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서 그림을 그리겠죠.
그 y는 fx라는 이런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자, 잘 모르시겠죠? 그쵸? 근데 교과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미분의 맨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속도, 가속도로 끝나죠. 하지만 그들은 활용이기 때문에 그 바로 전에 것을 보시면 방부등식으로 끝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찾는 게 최대 목표입니까? 당연히 x의 값을 찾는 게 최대 목표이겠죠. 그렇죠? 근데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까지는 근해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5차 방정식부터는 근해 공식이 없습니다. 자, 근해 공식이 없다는 건 지금처럼 우리가 문명의 혜택, 꼭 과학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근해 공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x의 값을 찾았다라는 거겠네요. 그거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뭐 한 거냐? fx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y는 0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그릴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교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실근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x의 값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연속성에서 배웠던 사이값 정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쯤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컴퓨터한테 무엇을 주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x값과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y값을 찾게 합니다. 그럼 이쪽에 여기서 양, 그 음과 양 사이에 근이 존재하는 건데 그것은 아직까지 x값이 아니니까 어떡합니까? 에이, 조금만 좁혀봐. 그러면 양이에요? 조금만 더 좁혀봐. 양이에요? 그럼 다시 리턴 시켜. 이런 식으로 하면서 y값이 0이 될 때까지의 x값을 찾아 나가는 게 근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우리한테 x의 값은 물어봐집니까? 안 물어봐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질문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까? 실근의 개수, 만나는 점의 개수, x값의 개수라는 것으로 질문의 형태, 정보 형태가 바뀌겠죠. 그러면 이거를 보자마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면서 형태를 잡아가셔야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얘만 질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 질문으로 나옵니까? 존재성에 대해서도 나누게 됩니다. 곧 근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겠죠. 그때 근의 존재는 무엇으로 증명한다? 사이값 정리.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눈이 커지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수트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4대 정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쫙 펼쳐지게 되죠. 그런 중에 하나,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최대 최소 정리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걸까요? 당연히 순서상으로는 뭐겠습니까? 부등식을 위해서 존재하겠죠. 자, 만약에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해보도록 하죠. 이때 뭘 하셔야겠어요? 얘를 그리시지 않겠어요? 근데 y는 0을 그리시지 않겠어요? 그럼 그들의 최소값과 y는 0을 비교해서 증명을 끝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등식이 최대 최소 정리를 적용하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방정식은 사이값 정리, 부등식은 최대 최소 정리.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다만 여기서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만약에 이런 얘기를 다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f'x는 0이라는 도함수로 이루어진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하도록 하죠. 자, 그때 x의 값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극값의 x 좌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질문에서 뭐가 나오냐? 극값이 존재한다 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걸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만약에 그래프 형태를 다음과 같은 거를 드리고요.
y는 0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점 형태는 여기 두 개가 보이시니까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두 개가 되죠. 자, 그때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원래 근이라는 거는 음량이 바뀌어야 되는 사이값 정리로 표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아이고 음량이 바뀌지 않네요. 그렇다는 건 사이값 정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우리가 도함수의 입장으로 그림을 그려본다 그러면 극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음량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그 사이값 정리가 적용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적에서 변곡점이 존재한다. 뭡니까? 이계도함수가 음량이 바뀐다. 사이값 정리로 증명한다. 라는 걸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심지어는 이건 어떻습니까? 자, 만약에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고 가정하도록 하죠. 뭡니까? 도함수를 중심으로 해갖고 부등식이 형성되어 있네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증가함수라고 얘기하죠. 그때 어떤 식으로 증명할까요? 3차 함수 그리시겠죠? 자, 그런데 구간 주어질 테니까 구간에 따라서 끊어내시겠죠? 그 중에서 최소값을 찾으시겠죠? 그 최소값이 누구하고 비교해서? y는 0과 비교해서 증명을 끝내나가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두 개의 정리를 보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의 정리가 있는데요. 지우고 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수태에서 배우는 4대 정리 중에서 목표로 되어 있는 방부등식을 풀기 위한 사이값 정리와 근나의 최대 최소 정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목표에 이루기까지 구성되어 있는 나머지 두 개, 그 도구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간단하게 쓰고 시작할까요? 그리고 뭐 디테일하게 그들의 뭐 정의 정도 쓰지 않고요. 그래프를 보면서 간단하게만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죠? 자, 이때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중학교 2학년 때 무엇을 배운 적이 있냐면 1차 함수, 곧 직선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냐면은 여기에 좌표 두 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좌표 두 개를 x하고 y에다가 퐁당퐁당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n값과 n값을 찾아 나가면서 뭐 했습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상한 것을 배우게 되죠. 자, 그게 뭡니까? x2-x1분의 y2-y1 근데 x-x1 더하기 y1 이런 흉측한 걸 배우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걸 왜 배웠을까요? 보이십니까? 얘가 평균 변화율을 가르치기 위한 뭐였다? 초석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보셨던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평균 변화율을 표기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었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접선으로 바꾸게 되고 걔네들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얘가 접선의 방정식의 기본꼴이네요. 자, 이 순간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죠. 자, 요거 보시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만 생각해봐.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기울기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교수님들의 생각은 다르다고 합니다. 교수님들은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여기 t값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는 여기에 있는 x좌표, 여기 있는 x좌표를 a, b라고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접점의 x좌표 c가 뭐한다? 존재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접점의 x좌표가 있어야 될 거고요. 접점의 x좌표에 따라서 y좌표가 있고 접점의 x좌표가 있어야지만 그 지점에서 기울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약간의 정리를 한다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떠냐? t,ft라는 그리고 t,f't라는 x값에 따라서 y값이 정의가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성질의 좌표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조금
접근할 때, 처음 배울 때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게 되겠죠. 서로 다른 좌표 두 개를 쓰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런 형태들을 배웠으면 우리 어떤 식으로 문제에 그 개념들을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우가죠. 자, 일단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기 전에 이런 상식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자,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2차 함수죠.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다음과 같은 형태에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차 함수 식 만들기죠. 자, 만약에 다음과 같은 형태의 미정계수가 3개 있는 상황에서 좌표 3개를 받았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 퐁당퐁당 집어넣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식을 3개를 만들어야 되고 연립방정식을 2번 이상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3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부분이 어떠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통은 식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꼭지점 하나, 근데 좌표 하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혹은요 절편을 중심으로 해갖고 구성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식을 보게 된다면 아주 쉽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의 형태의 식 만들기는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3개인 형태에서는요 연립방정식 안 합니다. 자, 이런 문제의 구성은요 수능적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쪽이 많게 되겠습니다. 왜요? 아, 당연하잖아. 자, 이때 미분계수가 얼마니? 0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요거를 사용한다는 건 미분을 사용했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답은요 중분의 형태가 굉장히 많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나중에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차차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015년도 9월 21번 문과 킬러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문제 쭉 보시면 어떠시냐? 뭐 이런 거나 이런 쪽에 집중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풀기 시작을 했다면 습관으로 무엇을 만드는 게 좋냐면 목표를 일단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이유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수록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런 다음에 과정들을 만들어 갖고 도달한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구조로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집중, 이 질문에 집중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얘는 뭡니까? X좌표가 3일 때 Y좌표 물어본 거죠. 그럼 Y좌표 몇 개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값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떤 도구를 써야 될까요? 그거는 첫 번째 줄을 읽어보면 나오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 자,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다항함수 식 만드는 거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항함수의 식 만들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차수죠. 2차 함수일 때는 미정계수 3개였죠. 1차 함수일 때는 2개죠. 차수에 따라서 미정계수가 다르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수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디쯤에서 차수가 나올까? 여기쯤에서 차수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fx가 몇 차하고 몇 차에 안에 있습니까? 1차하고 3차. 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는 거는 fx가 어떨 가능성이 크다? ax 더하기 b거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거나 ax 3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거나 이렇게 갖고 몇 개 중에 3개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다만 지금 주어진 바대로 최고 차이 개수가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좌표 하나 주어졌네요. 0,-3 하고요. 그렇다는 건 여기에 있는 상수항들은 다 -3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는 건 얘는 식이 완성됐으니까 당연히 닭과는 거리가 멀 것이고 우리는 얘 아니면 얘겠다 라고 유추할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여러분들은 이것 먼저 하겠습니까? 이것 먼저 하겠습니까? 우리의 바람은 미지수가 하나인 얘를 먼저 하면 좋겠죠? 하지만 얘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요? 보통 이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수능에서는요, 3차 함수 아니면 4차 함수를 식 만드는 게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니까요. 그게 맞는 얘기긴 하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게 만든 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걸 보자마자 당연하네, 얘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6x-u. 자, 6x-6은 뭡니까?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가 미분과 관계가 됐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접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좌표는 몇 개가 됩니까? 2개 아닙니까? t, ft. 근데 t, f', t. 아니겠습니까? 그럼 좌표 2개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미정계 2개를 선택하겠죠. 그렇죠? 자, 다만 이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엇을 하냐면 모르겠으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서 6x-6 그리고요. 그 다음에 2x의 3제곱 마이너스 2를 그리게 됩니다. 그때 어머 여기서 교점이 확인이 되어지니까 그때 얘를 중심으로 fx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요것가 으로 승부를 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 뭐 하게 되냐면 모르겠으니까 그래프나 그려볼까? 이런 식의 상상. 그게 옳은 겁니까?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의 의미를 안다 그러면 좀 더 다르게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x좌표에 집중한다. 뭡니까? x의 값을 구한다. 그럼 x의 값을 구하는 거는 뭡니까? 방정식이죠. 방정식 최대 목표가 x의 값 아닙니까? x의 값 구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방정식밖에 없죠.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 방정식이 보여야 되십니다. 6x-6은 2x 3제곱 마이너스 2다. x값 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x에 해당하는 것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1,0, 1,6이라는 함수와 도함수의 좌표 2개를 갖고 여기다 집어넣게 되고요.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답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물론 빼기 함수라든지 그런 거에 디테일한 테크닉 같은 게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뭡니까? 4대 정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 마지막 단계까지 그것들이 설정되어진다면 우리는 허무맹랑하게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푸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나는 이 다음에 이거, 이 다음에 이거 이런 단계를 통해서 답을 구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나머지 형태들은요 우리 조금 더 공부하면서 만들어 가야겠죠. 다만 공부의 틀이 어때야 된다? 질문의 중심으로 해갖고 정보들의 형태들을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들 그것들이 조합이 돼서 문제를 이룬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도록 할까요?